영국에서 학위 여건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영국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또 진취적이더라고요. 올해 미국 근로자들의 동기부여가 약화되고 있다는데 이거는 뭐 미국 이야기고요. 베이비붐 세대, 영국에서 기업이 자금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복지회에 대한 민간 부문이 점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원래는 그 의료 사회보장제도가 좀 돼 있다가 불만이 많아지니까 이런 게 민간 쪽으로 많이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빛을 잃은 대학학이 장미는 의미가 너무 풍부해서 지금 거의 의미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상징적 존재이다 라고 하네요. 영국의 가장 큰 고용주 중 일부는 대학학위에 대해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학위가 너무 많으니까요. 어쨌든 영국은 특히 더 많죠. 그래도 대학학위가 있으면 유리하긴 하죠.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산업과 직무에 걸쳐 진입 장벽을 제거할수록 직장은 더욱 포용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영국은 생활비 위가 있고 변호사 지망생도 있고 10만 파운드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애초에 법학학위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흑수저들은 장미 이름을 통해서 이제 장미 이름만 존재할 뿐 우리는 공허한 이름이다. 결국에는 이제 AI 기술로 발달로 인해 솔직히 근데 이게 약간 계층 분화를 좀 더 촉진시키긴 해요. 흑수저들이 변호사를 아예 못하게 되면 미래는 또 보고 나면 또 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또 잘 나가는 집단을 원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제 학위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AI 기술만 들고 가는 각종 직업들은 되게 좋기 또 마련이죠. 결국 신입사원은 6년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구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학위와 시험 공부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로펌 중에 이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게 많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미국과 영국은 되게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일하면서 또 이것저것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지원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싸움이 어지간하면 지원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사람들로 하여금 효율성과 산업, 생산력에 되게 집중하는 측면이 놀랍기 하네요. 격변의 시대로 접어든 글로벌 경제인데 보시면은 미중 긴장과 이제 글로벌 분쟁으로 인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로 투자가 이동합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편가르기 경제 이제 공장도 편가르기로 이제 동맹국에만 공장을 짓는다는 거죠. 예전에 싸면은 적국에도 많이 지어졌죠. 특히나 예를 들면 중국이요. 세계 최대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기업 서류에서 이 단어가 점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긴장된 국제관계에 대한 모든 논의. 이것은 역사적인 변화이며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 가능성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네요. 보시면 이제 반으로 갈려진 세계 모습이 보이는데 아시겠지만 편을 갈라가지고 반반으로 나눠지는 2050년의 미래를 다들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나 라이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이죠. 보잉 항공기 및 기타 미국 수출품 판매를 주요 의제로 삼고 중국을 방문했을 때 보여준 것처럼 두 블록의 회원국들은 여전히 서로 판매하기를 연망하고 있습니다. 서로 판매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제 정치적 관점에 의해 비즈니스가 막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보시면은 이렇게 편이 갈려져 있는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 있고 특히나 미래의 공장, 이제 중국 말고 다른 공장 보시면은 뭐 알바니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헝가리, 코소보, 몰도바, 몬테, 그리고 북마케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터키 이렇게 포함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게 사실 아시아 국가가 가장 낫죠. 아시아 국가가 가장 괜찮긴 한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머징 유럽 쪽으로도 많이 갔네요. 외국인 직접 투자해서 지정학적이 지리를 앞서다. 이제 좀 가까운 데서 생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과 앞에서 특히나 반도체 공장을 이제 미국에다가 많이 지어줬죠. 미국에다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조적 요인으로 분열된 세 개의 공장들이 이제 편가르기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세계 여러 지역에 공장을 두는 것입니다. 라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 상황이 어려지더라도 나머지 지역에서는 계속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록화된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 공장을 셧다운 시키지 않고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산한다. 근데 분산에는 비용이 드니까 기업 입장에서 골치가 더 아파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수년 만에 최악의 중국 자본 유출로 위안화 강세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 유출. 중국의 자본이 유출되고 있다는데 자본 계정에 유출된 자금은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흐름의 반전은 통화정책 경제 전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국은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자본 이탈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포위당한 위안화에 대한 압력을 악화시키면서 당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본 이탈, 자금이 빠져나간다. 큰 경제 성장, 달러 이탈. 중국 국가 외환국에 유출된 자금이 이탈하면서 IMF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달러가 부족하다는 거고 자금이 너무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지난 12개월 동안 중국의 성장과 위안 사이 약세를 보이던 많은 자금이 중국을 떠났으며 자본 유출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되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중국 통화는 올해 장내외에서 모두 5% 이상 하락하며 말레이시아 링기트와 다음으로 신흥아시아 시장에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말레이시아보다 더 낮았다. 중국 화폐의 추락 속도가 더 높았다. 그러니까 더 이제 가치 없는 휴지 조각으로 인정되었다는 건데 점점 더 중국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예전에는 중국 주식 투자 장에 되게 뭐 타이거 ETF 뭐 이런 것도 많았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ETF, 드래곤, 라이징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다 사라졌다는 게 이 주장을 뒷받침하네요. 중국 경제가 샴페인을 터뜨렸다네요. 또 샴페인론이라고 한국이 1997년에 IMF 샴페인론이 있었죠. 너무 일찍 터뜨려서 망했다고 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중국이 조금 반등에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중국의 단기 경제 전망은 더 이상 그렇게 불길해 보이지는 않지만 바닥이 왔다고 선언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제 시작된 것이 아니며 다음 주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장기전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데 봐야겠죠. 중국은 이름만 빼고 모든 면에서 존재했던 거고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유리잔이 반쯤 찼을까요? 반이나 찼을까요? 하는데 목요일 밤 일단은 중국 은행은 조용히 이제 지급 준비율 조건을 안 하면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러면 시장에 돈을 많이 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기습 인하. 중국 당국은 지난달 중기 정책 금리를 2.5%를 기습 인하했기 때문에 돈을 푼다는 거고 쭉쭉쭉 내려가면은 진행 중 부딪힘, 물살이 거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든 괜찮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돈을 빨리 풀므로써 어떻게 보면 중국의 중앙은행도 약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유럽은 올렸지만 거의 내려갈 게 확실화되니까 유로화 가치가 좀 낮아졌고 뉴욕 좀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말라고 촉구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어쨌든 금요일에 자금 시장에 더 많은 현금을 추가했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돈을 이제 뿌리고 있고 뿌리면은 당연히 좋아지죠. 중앙은행은 보험에 가입했다. 중앙은행이 보험에 가입했다라는 말은 그거는 이제 블룸버그인데 블룸버그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이 돈은 풀고 있지만 혹시 몰라서 계속해서 뭔가를 지니고 있다는 건데 사실상 그거는 약간 감지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감지가 되고 있지 않고 긴축 그러니까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역할이나 그런 정치적 결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경기 회복에 대한 도전.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름만 빼고 모든 면이 존재했으니까 중국이 이제 돈을 푸니까 두고 봐야죠. 근데 샴페인을 터뜨리다.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중국은행이 돈을 많이 푸니까 블룸버그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번엔 중국의 낙여수가 99%에서 무한 100%에 근접한다. 중국 같은 경우 그 샘플을 잘 만든 연구진들은 이제 꽁꽁 숨기고 자기들만의 것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특허를 출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확신하는 분위기고 중국도 좀 잘 못 만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조용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 교수를 한국어로 한 건데 확신은 99%를 넘어 무한으로 100% 근접하였다. 결국에 중국 교수들이 이제 자기 특허랑 논문에 좀 집중하겠다는 건데 되게 중국 분들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샘플을 만드는 것도 인해 공세를 물어붙인 거죠. 근데 되게 또 감동적으로 써놨어요. 좋은 소식 나타내는 도로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과학본입니다. 되게 또 GNU는 중난대학교고요.
결국에 반자성 물질은 페어링된 전자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연도 상태가 존재할 때 일반적으로 저차원 초전되기 때문이다. 위 세데이터와 분석으로 역공학적 관점에서 광이 LK류의 초전도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99%를 넘어 무한으로 100%에 근접했습니다. LK996 지금 만들고 있는 샘플들 다 LK99로 엮는다는 거죠. 초전도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99%를 넘어 무한으로 100%에 근접하였습니다. 중국 교수들의 단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고 한국도 빠르게 자신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넘어가야겠죠. 중국의 로컬론 도시에서 음악 팬들이 머리를 풀어헤쳐서도 좋지만 너무 많이 풀어헤쳐서 안 된다는, 그러니까 노는 건 좋지만 너무 놀면 안 되는 반항적인 록 무직이지만 효도의 가치를 담아야 하는 뭐 이런 거죠. 중국 수저장에서 열린 록 홈타운 페스티벌에서 팬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반항기 있지만 또 질서는 갖춰야 하는 또 아시아적 중국 문화를 또 뽐내고 있는데 9월 3일 수좌장에서 열린 록 홈타운 페스티벌에서는 관객들이 라이브 공연 중 춤추고 있다네요. 근데 알겠지만 너무 규제를 하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축제에 돈이 되게 필요하죠. 지갑을 열기를 바라는데 지갑을 잘 안 여시나 보네요. 보시면은 쭉쭉 내려가면은 뭐 표지를 선전, 중앙정부를 한번 좀 띄워줘야 되고요. 엄지척. 지금 음악 축제에서 관객들이 깃발 흔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국 여기 공안분들이 계시지만 중국이 사람 모이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 사람 모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또 웃긴 게 시장에 가시면 중국 사람들이 다 사람 구경하러 간다 하잖아요. 재밌긴 한데 저도 이해하는데 또 사람을 이렇게 모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을 느끼시더라고. 락홈타운 페스티벌의 한 포장마차라고 하네요. 뭐 즐겁게 재미있는 것 같고 뭐 수자장이 한 광장. 수자장이 왜 이렇게 또 이런 라이브 뮤직을 좋아하시지? 예전에 한국의 2000년대 초반 같아 보이네요. 뭐 이분들은 이제 보안 요원들인 것 같은데 뭐 없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공무원은 지하철을 늦게 운행하게 하고 택시와 호텔이 바가지요금을 받지 않은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는 전문가에 맡기세요. 두한. 이제 이러다가 좀 한 소리 듣겠는데 중국 중앙정부의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록두한 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음악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그러니까 너무 규제는 지역 경제를 불활성화시킨다 이런 말이었던 거죠. 이제 정치 자금 중에 왼쪽들의 자금이 많이 없어졌어요. 미국에 어디 갔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실 모금이 잘 안 되긴 해요. 또 다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일부 진보 단체 사이에 미국 트럼프 정부 내내 그들이 후원했던 기부자들의 이탈로 인한 공황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크고 작은 기부자들이 많이 줄면서 기부자들이 일단 줄어들었고요. 이는 단순히 정치 요원들의 일자리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어쨌든 반대로 공화당 트럼프의 기부금은 잘 되고 있는데 막 티셔츠도 팔고 머그컵도 팔고 그렇죠. 이제 기부금 없이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힘들긴 해요. 진정한 변화와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진보주의자들이 열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다가오는 공포에서 일반적인 비상사태로 바뀌기 전에 빨리 민주당이 그 공화당 기부금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말인데 사실 어렵긴 해요. 기부금을 모으려면 일단 기부금을 모으는 게요. 기부금 모금하려면 약간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에 잘 안 참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민주당 분들이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금액이 좀 적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뭐 할 만큼 말 그대로 뭐 잘 쇼핑을 많이 하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쇼핑도 잘 안 하고 모금 행사에 잘 참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 왼쪽도 정치를 하면 돈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트럼프를 막는 비참한 사업 그 이상의 정치가 필요하지만 트럼프를 막지 못하면 그런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울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그러한 또 말을 하고 있네요. 이제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한국도 되게 유연근무제에서는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어의 힘이라고 융통성이라는 게 사실 한국에서 되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융통성. 그러니까 융통성을 되게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유머는 점점 더 긴장되는 업무 환경에 대한 논쟁에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데 유연근무와 관련하여 여러분 제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이건 이제 미국 영국식의 줄임말인 것 같고 아무도 피가 마음에 들어요. 유연근무제에 대한 논쟁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머를 활용한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뭐 그렇죠. 이러한 약오들이 직원들의 유연성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에 어려움을 겪고 온 대기업 상사들에게 타격을 완화해 줄까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특히나 이 한국도 이건 번역을 참 잘했어요. 재택근무하면 사람들이 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유연근무도 재택근무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유연근무하면은 되게 또 좋게 생각하시더라고. 유연근무에 대해서 단어가 자체가 좀 멋있고, 유연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 융통성 이런 거. 진짜 말은 중요하고, 말은 우리의 정신을 흐름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세대와 틱톡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중요하다. 단어 키워드. 그 과정에서 약간 재미도 느끼고요. 유연근무제라는 말이 제일 잘 지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한국의 비즈니스 월드 중에 최고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영국의 임원 책임자는 되게 젊으시네요. 젊어 보이시네요. 첫 직장은 BCG였는데 두 번째 직장도 BCG에서 근무했는데 세 번째 직장도 BCG였대요.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유럽 국가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프로젝트 리더에게 매일 10번씩 일해야 할지 저 일해야 할지 물어봤어요. 첫 주부터 저는 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주 4일 동안.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일과 삶의 균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26주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기술을 찾고 계신가요? 대학은 주요 공급원이며 다양한 연구 라인에서 채용합니다. CEO 컨설팅은 챗 GTP 스타일 기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제너레이티브 AI로 인해 희망 기술 목록이 바뀌었나요? 여전히 호기심 소통 문제 해결입니다. 조직의 AI 구현을 지원한 경험에서 얻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0, 20, 70 법칙입니다. 10% 알고리즘, 20% 기술, 70% 사람과 프로세스. 이분은 70% 사람과 프로세스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AI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기술, 알고리즘과 기술, 알고리즘의 10%, 20%의 기술에 70% 나머지는 사람과 프로세스에 투자한다는 건데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 고객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도 사람들이 참 많이 일하고 있는 것 같고, 인재의 중요성. 결국에는 AI가 올라가면 갈수록 AI 중요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과 프로세스의 70%의 역량을 투입해서 점점 더 좋은 사람을 통한 근무 환경 및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치 창출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AI 신봉론자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미국 자국 영토에 약간 어디 숨겨지듯이 뭐 착륙한 F-35 전투기의 잔해가 발견됐는데 찰스턴에서 북동쪽으로 약 2시간 떨어진 곳에서 잔해가 발견되었다 하네요. 근데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나 봐요. 여기 이거 자체가 F-35 부품 자체가 나름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일요일에 사라졌는데 결국 오늘 찾았네요. 월요일 늦게. 호수 도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2시간 떨어진 윌리엄스버그 카운티에서 잔해지대를 발견했고, 세 번째 사고, 미국 해병대가 이걸 운용하다가 떨어뜨린 적이 많았었는데, 떨어뜨린 적 거의 많았다기보다 다른 기종은 좀 떨어뜨렸었는데, 이거는 F-35는 스텔스기니까 굉장히 또 미 국방부의 비상에 걸렸었죠. 뭐 다른 내용들은 크게 없지만 이번에 웃겼던 게 SNS로 찾자고 SNS로 같이 찾아달라고 했던 게 웃겼어요. 생각보다 정말 스텔스기는 스텔스인 게 자국 미국도 자기가 떨어뜨리고도 못 찾는 스텔스기라고 해서 나름 뭐 광고 효과는 톡톡히 누렸던 것 같아요.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승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제리, 노르웨이,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세 국가를 꼽는데, 알제리, 노르웨이, 터키, 아제르바이잔 보시면은 지금 노르웨이 쪽이나 터키, 아제르바이잔 쪽, 알제리 쪽에서 이제 원래 이쪽에서 끌어오던 거를 다른 국가 대체했다는 거죠. 알제리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모스크바에서 대량의 뭐 이것저것 구매했고요. 알제리 천연가스에 대한 유럽의 갑작스러운 갈등은 이러한 관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알제리 에너지 장관인 모하메드 아르카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정과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돈 주는데 뭐 장사 없죠. 미국과 유럽은 알제리 정부를 멀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뭐 어쨌든 알제리가 그래도 유럽에 잘 수출을 했어요. 뭐 비싼 돈으로 사준다면 알제리도 친구는 친구더라도 비즈니스 해야죠. 유럽이랑 비즈니스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되기 때문에 알제리, 그리고 또 다르게 알제리 플러스 밑으로 가면 노르웨이. 알제리를 되게 좀 강조하네요. 알제리,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유럽 대륙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권위주의적인 에너지 공급 업체의 변덕에 한 번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가 있습니다. 전쟁 발발 후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이탈리아 외교적 대응을 이끌었던 전 이탈리아 환경부 장관 로베르토 친골라니는 유럽 대륙의 공급 업체를 다변화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공급업체를 확보해야 한다는데 가스를 지정학적 싸움의 지렛대로 사용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한 곳에 영향력을 줄이면 다른 한 곳이 늘어나는 이러한 유럽의 에너지 불균형이 심각해진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알제리와 아제르바이잔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본 것 같고, 왜냐면 다른 국가들이 눈치를 보니까 알제리아, 아제르바이잔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래 가진 못하겠지만 앞으로 EU와 그 알제리 간의 비즈니스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한번 이렇게 또 수입하기 시작하면 또 끊기가 어렵잖아요. 가스라는 게. 결국에는 에너지 관리에 유럽에 조금 좋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제 홍콩의 렌탈 시장, 홍콩 부동산 시장은 좀 높아지고 싱가포르의 그 부동산 시장 조금 냉각된다고 하네요. 홍콩의 임대료가 반등하나 하면 싱가포르의 성장률이 하락합니다. 홍콩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임대를 선호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홍콩과 vs 싱가포르, 정말 힘든 선택인데, 해외 근로자들이 돌아오면서 홍콩의 임대료가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라이벌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의 냉각된 시장과는 대조되는 회복세입니다. 근데 홍콩이 약간 또 네임밸류가 좋은 것 같긴 해요. 나이트 프랭크 데이터에 따르면 홍콩 임대료는 일부기 하락세에서 반등하여 2024년 2분기 2.8% 상승했는데, 싱가포르도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싱가포르의 임대료 상승률은 2021년 가장 약했으며 가장 최고치인 8.6%에서 하락했습니다. 결국엔 두뇌 유출을 막으려는 소나 케네디타운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인기 있는 홍콩 지역을 공략하려는 신규 이민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싱가포르와 비슷한 지역에서는 전년도의 놀라운 수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증가세를 바뀌면서 현재 성장률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콩으로 다시 유입되는데 싱가포르는 사실상 좀 많이 유입되지 않는다. 근데 싱가포르가 굉장히 강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뭐 약간 떼찌 때리잖아요. 엉덩이 팍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상 해외 근로자로 일가려고 하면은 싱가포르가 좀 더 잘 사는 건 아는데, 사실 그런 말이 있죠. 재미없는 천국과 재미있는 지옥을 선택하는 것,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다면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홍콩이 지금 빠져나갔던 거는 워낙 또 강하게 그 지난 경기 부진이 있었으니까 좀 빠져나간 거고, 반등한다 싶으면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빨리 홍콩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홍콩이 또 서울이랑 일본 놀러 가기 더 쉽고, 모든 지역에서 임대료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 저항이 발생하면서 거래를 성사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건 싱가포르고요. 결국 홍콩이 해외인들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홍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미없는 천국, 홍콩은 재미있는 지옥. 지옥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재미있는 그 약간 재미있는 콘서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일본은행 뭐 총재라고 해야 되나요? 우에다. 쿠로다 도구는 피하지 않지만 그의 사려 깊은 답변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을 뒤흔들지 않고 이룬 진전에 감탄한 내부자들. 뭐 어처구니가 없는데,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신임 총재 우에다 가즈오가 전임 총재의 극적인 데뷔와 달리 최소한의 소란을 피우며 정책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 안도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 총리가 유명한 아베노믹스였죠. 근데 이번 총리는 약간 조용한 스타일인가 보고, 총재가 된 최초의 학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그 일본은행 전문가들이 요미우리와 신문과 인터뷰에서 그가 한 발언을 과정의 일부로 해석했습니다. BOJ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나 보네요. 우에다 총재가 취임했을 때 국채 수익률은 0.45%였는데 그래도 굉장히 낮네요. 미국이 4.5%인 거와 달리 지금량 0.7%.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건데, 일단 미국 정부도 지금 한 1일에 이자로만 1,000억씩 내고 있다고 하죠. 고금리 국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일본이 진짜 적게 슬림하게 운영되긴 하네요. 우에다 총재의 일본은행은 과도한 부양책을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양책이 이제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돈이 덜 풀리게 되니까요. 가장 많이 노출된 호주와 네덜란드. 이번에
일본 자본시장이 1980년대 버블 고점을 다시 갱신하면서 해외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좋게 평가한다고 봐요. 블룸버그 경제학. 우에다는 논리적으로 말하고 정중하게 질문에 답합니다. 하지만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투기꾼들은 그가 비둘기 파적 발언을 반복하자 엔화를 매도했대. 엔화 매도. 비둘기 파라고 하면은 이제 금리 낮출 것 같으니까 엔화를 매도했다는 거죠. 깜짝 기준금리 조정.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한번 봐야 된다 이건 같은데 예전 거와 지금을 생각하는데 헬멧 BOJ 괜찮아 보이긴 해요. 지금 전부 다 무난해 보이고 전임보다 결국 좋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전임보다 현재 총재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해외 언론들에서 판단을 한다고 생각돼요. 그가 정치할 정상이 전에 금리 결국에는 일본도 잠시 금리를 올렸다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다시 유럽이나 미국이 좀 내려갈 때쯤에 금리를 다시 한번 다 같이 하락하는 그러한 하락세로 전환할 것 같네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배달의 민족 컬리라고 해야 될까요? 인스타카트라는 게 있는데 미국이 바로 그냥 주식 경제가 좋으니까 상장 결론을 내고 주당 $30 최고액으로 상장했다고 하네요. 결국 인스타카트는 기업 공개 가격을 주당 $30로 책정했으며 이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IP 시장의 부활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ARM이 그 상장에 성공하니까 바로 기다렸다가 재빠르게 상장하려 하네요. 주당 28, $30를 목표로 했던 거의 99억 달러라면 꽤 큰데 한 13조 목표를 잡고 있나 보네요. 인스타카트는 식료품 업계가 변하는 과정에서 식료품 소매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식료품 기술 회사로서 처음부터 구축하기 어려운 배송, 매장 내 기술, 광고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후죽순으로 이제 다시 밀렸던 원래 하려 했었는데 밀렸는데 불리기 때문에 IPO가 다시 시작되면서 한국에서도 M&A 시장이 다시 한번 커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상장 시장, 뉴욕에 상장하려고 했던 많은 한국 기업들이 다시 한번 도전할 것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연준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약간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원하는 경제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긴 했지만 약간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에 비해 GDP 전망이 너무 낮죠. 그러니까 연준이 난리를 칠수록 인플레이션만 높아지고 GDP가 낮으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지고 있는데 경제가 훨씬 더 강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가 지금 안 따라왔기 때문에 핵심 물가에 비해 원래 물가가 높으면 경제도 그만큼 높아야 되는데 더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연준의 좋은 소식이지만 경제가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조정지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연말에 경제가 훨씬 힘든 시기를 맞이할 거란 예상이 반영치입니다. 결국 마지막 4분기에는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그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결정으로 인해서 높은 유가로 인해 약간 고통받을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낮은 경제 발전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번에 물가도 약간 낮아지는데 경제도 빠르게 올라와서 그냥 이 정도 수준에 멈추면은 금리를 이제 동결하겠다 이건 것 같죠.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그 해석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네요.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핵심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지 않는다면 연준의 긴축 사이클은 끝날 수 있습니다. 긴축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높이지 않는다 이거겠죠. 이제 미국 자동차 노조 지도자 숀 페인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경제적 현실 테스트. 테슬라는 디트로이트의 빅3에 비해 엄청난 비용 우위를 점하고 있죠. 노조 덕분에. 이분 때문에 테슬라가 그냥 웃고 있어요. 한국도 웃고 있죠. 이분 때문에. 이분이 뭐 숨겨진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다 봐야죠. 9월 15일 금요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숀 페인 전미 자동차 노동위원장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 회장이세요. 이분 때문에 이제 3사가 다 파업을 했는데 경제적 효과가 대재앙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미국은 인력에서 테슬라가 비용 일단 기본급이 35% 싸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싼 사람들이 아니고 테슬라가 효율적으로 해서 복지 패키지는 더 좋다고 해요. 결국 이분이 이제 주 4일 근무에서 또 얽혔는데 4년간 40% 인상과 주 4일 근무제가 있는데 이제 주 4일 근무제 못 포기한다면서 지금 파업이 질질 끌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주 4일 근무제에 근데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또 사실이에요. 주 4일 근무 시 평균 임금은 거의 30만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페인 씨는 주말 동안 인건비가 자동차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체가 그렇게 높은 임금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데 인건비가 별로 많이 안 되니까 더 올려달라는 건데 그럼 이제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태 하여간 이러한 또 그 황당하지만 사람들의 약간 뭐랄까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말로 파업이 지금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있어서 당분간 뭐 잦아들 기미는 없다. 그러니까 겨울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네요. 뭐 전 세계 대출자들이 얼마나 높은 금리를 버틸 수 있을까라고 블룸버그가 지금 기자를 썼는데 300조 달러? 이제 전 세계 대출자들은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기 힘들죠. 대출 비용이 계속 상승하면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있는 반려동물 교육시설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까 걱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출이라는 게 결국에는 집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대출을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는지 좀 애매하죠.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데 미국 높은 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 약간 낮아질 수는 있고요. 현재 이렇게 켈리 같은 분은 직원 2명을 해고와 다른 직원 근무 시간을 줄였으며 부기 같은 서비스를 축소했습니다. 부기 이제 그 격리 그런 거겠죠. 더 높은 지불을 가져가고 내년 예산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율이 4포인트 인상된 이후에 작년에 대부분 이제 여유 자금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좀 애매해지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로 이제 고금리 영향이 한국도 퍼져나가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유축됐죠.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양새지만 아직도 약간 먹는 게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높은 이자율은 사업 확장을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향후 몇 년 동안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에 회사를 걸고 싶지 않기 때문에 확장 계획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확장하지 못하면은 되게 힘들어지는데 이제 소규모 사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결국에 큰 기업들만 이번에 오히려 다 살아난 그게 됐어요. 자산을 이미 깔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현금이 많으면 쌓아두기만 해도 고금리가 이제 따박따박 뭐 이자가 붙으니까요. 아니 전 남친이 네이버 다니는 거 알면 어떤 기분이야? 얘네들 장난치려고 한 것 같은데 조금 놀라고 후회되고 자신이 돌아보고 연락해볼까 고민하려네. 이럴 수가. 참고로 근데 직장이 브랜드가 중요하긴 하지만 직장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진짜 있더라고. 내가 좋은 회사에 가면 달라 보이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달라 보이는 건 있죠. 근데 IT 직종 IT 직종 계열들이 조금 뭐죠? 그 정형화된 게 있어요.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시는 거. 근데 사실 요즘 세상에서 직업까지는 뭐 괜찮을까? 직장으로 사람이 달라 보이긴 진짜 어려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디지털화가 돼 있어서 사람을 검색해 보잖아요. 그 사람이 잘 나야 되는 시대에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좋은 직장 중요합니다. 전업주부 재취업은 공무원이 최선인가라는 이게 질문인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나쁘진 않은데 생각보다 그 전업주부 재취업에 그렇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생각보다 일이 힘들어요.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무원의 그 이미지들은 진짜 옛날에도 고위직들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위직은 요즘 꿀도 못 빨게 해서 뭐 하위 무기직이라고 하죠. 아마 댓글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시골 월급 기준 영어 잘함.
근데 이분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학교 공무직 그냥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 공무원분들도 서로 공무원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쉬운지 모르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데 생각보다 공무원분들 중에 꿀 빠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최근에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요즘엔 되게 빡세져서 전업주 재취업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냐면 사실 그냥 전업주 재취업은 그냥 솔직히 아는 사람 회사 들어가는 게 최고긴 해요. 아는 사람 회사 이게 제일 나아요. 생각보다 아는 사람 회사가 되게 좋은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뭐 의미가 없으니까 무조건 책 펴고 앉아서 공무원을 하려 하는데 아는 사람 회사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빠르게 취업할 수 있고 우리 시주성님이 스파이 색출에 중국 시민들을 투입하는데 근데 뭐 한국에서도 예전에 방첩 활동에 시민들이 많이 투입했었죠. 하지만 한국은 일단은 군 전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국가안보에 대한 집착이 커지면서 평범한 중국 시민들은 비공식 스파이 사냥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긴 한데 이번 달 베이징의 명문대학으로 등교한 학생들에게 스파이를 조심하라는 포스터와 이벤트가 넘쳐났습니다. 누가 스파이인가? 누가 스파이인가? 누가 스파이인가?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긴데 이러한 캠페인 국가안전부는 이러한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수년간 익명성을 유지해오던 국가안전부는 올해 소셜미디어 위챗에 가입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방첩 활동이 사실 인기긴 해요. 소셜미디어 방첩 활동 FBI도 활동하는 걸로 유명한데 조금 웃기긴 하네요. 근데 학생들에게 등교한 학생들에게 누가 스파이인가 좀 오버하긴 한데 아니 친구 신고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약간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여요. 한국 지하철에 이런 거 붙어있지만 서로 신고하는 건 좀. 근데 실제로 최근에 국제 스파이 활동이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활동이 활발하게 증가되면서 약간 이해는 가요. 어느 정도 정보를 들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겠죠. 중국 에버그란데 헝다그룹이 또다시 직원 체포 보도로 25% 급락했어요. 참고로 에버그란데는 아직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거의 80% 밸류가 날아가는데 20%에서 또 한 번 25%또 급락한 거예요. 금융시장은 연이은 채무 불이행으로 촉발된 막대한 재정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한 이 회사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의 20%밖에 가치가 안 남은 회사에 또 25%또 날아간 거죠. 최대 4분의 1까지 폭락했는데 25% 급락.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 회사는 에버랜드 헝다그룹 2021년부터 중국 전역에 부동산 부문을 아우르는 금융경색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쭉쭉 내려가 보면 지금 당국이 갑자기 체포를 왜 했냐면 아마 부실 채권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경제 문제로 인해 그러니까 채권자 주식거래 자산관리인데 근데 사실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자산관리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중국 정부 몰래 모르게 또 다른 장부를 만지다가 체포됐다는 소식에 오늘 또 급락을 해버렸네요. 이미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사실 많은 분들이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망하지는 않고 살아있어요. 에버그란데. 애플이 최근에 1분 만에 중국에서 새 아이폰 15가 품절이 되면서 역시나 뭐 아이폰 15가 흥행했죠. 내년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애플의 라인업이라고 표현했고 너무나 많은 종류들의 신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품절됐을 정도니까요. 다 내년까지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애플은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4분기 만에 첫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금지령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전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애플워치 울트라 2 나빠 보이진 않네요. 좀 늘 커 보이긴 했는데 나빠 보이지 않고 지금 애플 비전 프로가 내년 초에 출시된다는데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내년 초에 조금 뭐 준신제품들이 계속 나오면은 내년에 아마 세계 최대 또 매출과 판매 성장세를 이루지 않을까. 2023년 이제 남은 거 비전 프로 하나 남았고 애플워치 10주년 기념 태블릿 업그레이드 프로세서 성능 더 커진 아이폰 하면 인공지능을 내보인다 하는데 뭐 그냥 애플 특성상 iOS에 그냥
알게 모르게 잘 적용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아이폰 15가 이번에 중국 시장에서 1분 만에 품절 됐다고 하니 그 기세를 몰아서 연말까지 갈 것 같아요. 블라인드 역대급 하남자 썰 푼다. 때는 몇 주 전 심심해서 블라 켰는데 본인 피치를 조수 달달하면서 술 한잔 하자는 글이 올라옴. 본인은 블라에서 잘 만난 편이 아닌데 조수가 이상하기 때문에 바로 만나러 감. 바로 만나러 갔다. 제가 여자였다면 압구정 청담원에 일단 무조건 안 가고, 너무나 무섭네요. 어쨌든 갔다 하니까 사진 교환 안 하고 나왔는데 조수 사기당한 기분에 열받았대. 술 먹으러 감. 안 그래도 기분 뜨던데 자꾸는. 그런데 남자한테 인기 많지 않냐. 나도 끄면 괜찮다. 다음에 같이 하면 좋다. 파워 디펜스를 하고 1시간 나서 집가자. 더 마시고 욕. 내일 출근해야 한다고 달려고 다음에 마시잖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함. 여기서부터 레전드는 내가 본인 근처까지 가서 사주기로 했었는데 자꾸 거절당하고 철벽당하니까 삔또 상했는지 뿜빠야자는 거임. 오크하고 내 이름 주고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픈카톡으로 송금받음. 끈질게 나한테 번호 달라고 했는데 먹지는 거 레전드라고 했음. 이후로 블라인드 절대 안 만나겠다. 다시마 17,000원. 역대급 남자. 일단 여기서 남자분이 좀 잘못하신 거는 왜 17,000원 이렇게 궁했을까. 근데 이제 기분 나빴다 이거죠. 근데 그게 문제예요. 진짜 조승우 닮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외모로 그걸 어필하지 말고 남자 사람들이 근데 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알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남자는 차와 막 시계로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차라리 차와 시계로 자랑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외모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계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꼭 금통 롤렉스랑 뭐 페라리 한 대 사세요. 그 다음에 차라리 이걸로 자랑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깔끔하고. 큰 교훈을 안겨주셨네요. 뭐 둘이 잘 화해하시길 바랄게요. 캘리포니아의 비즈니스 방식을 보려면 세크라멘토는 패스트푸드 식당을 강탈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전복한다는데,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공언합니다. 그에게는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크라멘토 노조와 민주당원들을 어떻게 민주주의를 전복시켜 패스트푸드 업체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패스트푸드 위원회가 있는데 최저임금을 $20로 일단 올렸어요. 자기들끼리. $20 플러스 알파에 뭐 이것저것 합하면 기본급이 $20고 여기서 이제 붙으니까 굉장히 또 비싸지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햄버거 가게 일해가지고 뭐 돈 몇 천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긴 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점주들이 공격받고 있는데, 점주들이 이제 굉장히 좀 난처해졌죠.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부유한 지역의 레스토랑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더 쉽게 올릴 수 있지만 저소득 지역의 레스토랑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프레즈노의 공장 노동자들은 빅맥 한 개에 $7를 지불할까요? 최저임금이 $20로 인상되면 5,100개의 패스트푸드 일자리와 300개 이상의 시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당연하죠. 노조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영향은 패스트푸드 산업을 넘어서는 범위로 확대될 것인데, $20 인상되면 다른 것들도 인상돼야지 소매업과 운송업 등의 고용주들은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당 $20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패스트푸드 물론 노조의 변명은 자신들이 뭐 앞서간다라고 하는데, 원래 햄버거 가게들 진짜 많이 받아요. 음식점들이 그 음식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인데 팁도 있고. 캘리포니아 그렇다고 해서 이 800만 명의 근로자가 또 그러면 캘리포니아의 빈민층이냐? 캘리포니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미국 가면은 이런 알바들이 있거든요. 그냥 표지 사인 들고 있는 알바들. 이게 시간당 20년 기준으로도 이게 시간당 $10였으니까 솔직히 꿀 빠는 거죠. 꿀 빤다기보다는 그만큼 부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캘리포니아가 약간 이 세상의 지상낙원은 맞는데 날씨도 좋고 약간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죠. 시간당 $20. 물론 이제 못 사는 동네에서는 한 달 월급 $20인 경우는 지금 많으니까. 2년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어. 근데 삼성전자. 일단은 좀 애매한데 이걸 이제 안에 죽고 싶어. 죽으면 안 되죠. 생명 소중한 겁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없을까?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뭐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드세요.
어쩔 수 없고. 근데 이게 약간 처음에는 이 주작이다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그 생각보다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나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부남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못 알아챘을까? 그렇다면 진짜 조금 대단한 거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진짜라고 한다면 일단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앞으로 연하남친 유부남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근데 그만큼 또 긍정적인 추억으로 남겨야 될지 근데 뭐 이럴 경우가 있는데 좀 조심 해야겠죠. 이런 일이 없도록 애초부터.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남자들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 모였을 때 한번 친구가 누군지를 한번 다 데리고 와봐야 돼요. 그러면은 교차 검증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직해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전해드릴게요. 중동 토목 관련이 한국도 엄청나게 이제 기후 변화에 취약해서 일하고 있는데 120도의 더위 속이라고 해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고 있는데 쿠웨이트, UAE 습도가 높아져 어떤 날은 90%에 달하는 쿠웨이트 시티 안개가 자욱한데 엄청나게 힘들어 보이죠. 누가 봐도 여기서 아이스크림 파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 6월부터 10월 초까지 이어진 여름철에는 매일 화씨 120도 화씨 120도면 한국 기온으로 따지면 거의 한 40도 되지 않을까요? 쿠웨이트 화씨 130도 이상 외부 온도에서는 와 여기서 토목공사한 대한민국의 여기서 중동 대한민국 건설 근로자들이 대단하네요. 중동 대한민국 건설 근로자들 대단한데 와 이런 데서 하기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또 봐야겠네요. 화씨 103도 이상 외부 온도에서 쿠웨이트 여기서 배달도 하시는데 배달 되게 좀 고급으로 하시는구나. 주민 되기를 48도 48도구나. 와 48도에서 50도에서 배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덥구나. 근데 여기는 말 듣기로는 습도가 낮아서 괜찮긴 하다고 해요. 이집트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데 이집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옆에 부자 동네에서 쿠웨이트 같은 데 가서 하는 거죠. 더위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더울 때는 약간 피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덥다 이렇게 파악되고 실제로 이렇게 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특징 중 하나가 사무직 아니면 거의 밖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더워 보이네요. 실제로 48도는 너무 심하네. 혼자 여행 가면 왜 혼자 여행 즐기는 사람 도와줘. 저 같은 경우 혼자 여행 가면은 호텔에 가잖아요. 혼자 여행에 그러면 피자 같은 걸 시켜요. 일단 행복하게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호텔에 갔을 때 혼자서 누워가지고 좀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TV 보고. 이분은 이제 혼연 한 번도 안 해봤고 혼자 여행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네요. 혼밥 잘 안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핸드폰 거 아니야? 아니죠. TV를 봐야죠. 핸드폰이랑 TV랑 완전 다르고 그리고 혼자 하는 그 넓은 침대에서 혼자 하는 핸드폰이 장난 아니게 재밌거든요. 나도 이제 혼자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가서 뭐 할지 난감하네요. 집에서 밥 먹다 치고 카페에서 숙소에서 그냥 멍 때려?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시네요. 일단 알려드릴게요. 가자마자 시켜요. 들어가서 그리고 일단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사우나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가지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자랑하고 SNS에 올려서 다시 또 돌아와서 아까 시켜놨던 거 남은 것 좀 먹고 아주 행복하죠. TV 틀고 아주 행복하죠. 최근에 미국 대학에서도 공개 질의가 좀 없어지고 그냥 무조건 특정 이해단체가 학교를 공격하는 일이 많아지죠. 한국도 그런데 요즘 교육이 오히려 외부 정치 너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전 7, 80년대보다 못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솔직히 7, 80년대 미국 대학이 거의 전성기였고 한국 대학교들도 한 5, 60년대가 전성기였다 다 말하죠. 5, 60년대 대학생이랑 지금 대학생이랑 그 단어와 같은 무게감을 비교해 보면 5, 60년대는 완전 엘리트였죠. 그 미국도 80년대 하버드 하면 진짜 껌뻑 죽었죠 사람들이. 근데 솔직히 요즘 하버드 하면 그냥 사람들이 약간 진짜 어디 뭐 그냥 아유 그래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 이 정도죠 사실.
물론 이제 대단한 업적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계질이 그리고 대학에서 질문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국도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입학 사정관제로 하면 입학 사정관제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학교가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지는 건 좋은데 학교가 스스로 권력을 잘 뭐 활용하고 있지도 못한 것 같아요. 외부 정치적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니까. 뭐 라이브 방송 때도 한국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 그 루머가 많이 나오던데 사우디 협력과 지금 뉴스 독점으로 굉장히 이른 시간에 테슬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전기차 공장 설립 초기 협의 중이라 해서 갑자기 사우디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건 사실인데 사우디가 일론 머스크와 논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음에 협의 중입니다.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금속을 확보하고 석유에서 벗어나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사우디의 야심찬 추진의 일환으로 사우디의 제조 시설을 설립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석유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데 테슬라와 협력하고 싶다는 거겠죠. 회담은 매우 초기 단계에 있으면 결렬될 수도 있고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사우디와의 논쟁적인 관계야. 예전부터 말다툼이 많았죠. 사우디 기존 전기차 라이벌과의 파트너십을 고려할 때 모든 거래는 복잡한 문제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석유 그 국가들이 기존 내연기관 뭐 벤츠 같은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친목도 되게 돈독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어쨌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급진적인 이 외국인 투자 정책을 유치하면서 되게 루시드 그룹도 들어와 있구나. 전기차, 고급 전기차. 사우디 관리자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테슬라에 최근 제안한 것이 올 여름에 시작되었으며 왕세자가 수년 동안 사우디의 테슬라 제조 시설을 갖기를 원해왔다고 말합니다. 사우디 관리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 대화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우디 측에서 테슬라에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세워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문제는 사우디에 그만한 그 인력이 있는지가 모르겠네요. 사우디에 제조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우디가 먼저 테슬라에 제안했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미해병대 F-35 제트 전투기가 사고로 분실했는데 조종사는 안전하고 비행기의 위치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나 보네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근데 떨어졌는데 왜 이걸 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GPS가 꺼지면 안 되나? F-35 제트기를 생산했지만 미국으로의 인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부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트랜스폰더 비콘이 장착되어 있는데 현재 뭐 자국 내 영토에서 사고 나는데 이걸 회수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네요. 평균 수심 20피트 미만. 호수에 추락? 호수에 추락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항공기를 호수에 추락한 것 같진 않은데 대중에 항공기를 발견하면 기지로 연락해달라고 SNS에 했는데 SNS에다가 미 합동기지가 사령부가 비행기 찾으면 연락달랍니다. 좀 약간 신세대이긴 한데 신기하네요. 이란이 항복선을 하는지 이란이 이제 포로 교환하겠다 하네요. 미국이 테헤란의 석유 수입 수십억 달러를 동결 해제함에 따라 미국인 5명을 석방했는데 이제 뭐 석유 가격도 낮추겠다. 미국도 이제 이란에 대해서 이란이 최근에 핵 감산하겠다고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테러 활동 자금을 지원했다고 비난하는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 이란이 지금 완전히 꼬리를 내렸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살살 풀어주는 것 같은데 백악관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 석유 수입 60억 달러의 경우 동결을 해줘야 하고 별로 7조 꽤 많이 묶여 있었네요. 미국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란이 5명에 대한 연방 기소를 취하기로 합의한 2년간의 고위급 협상 끝에 이란에 수감되어 있던 5명이 월요일에 출국할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서로 이제 인질로 잡혀 있었죠. 냉전 시대 교환. 워싱턴으로 돌아갈 미국 정부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도하에서 간단한 건강 검진을 받을 것이라고 관리자는 말했습니다. 뭐 60억 달러 이체 완료 7조를 그냥 쿨하게 쏴주네요. 이란에게. 전 세계 이란에 자금을 지원했다. 근데 이제 이란도 경제가 사실상 이제 조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미 미국한테 자기들이 플러스 알파로 핵 감산도 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잘 풀어준 것 같아요. 괜히 중동 자체가 평화 시대가 왔는데 굳이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더 이상 충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테헤란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런 남자 은근 없나요? 뭐 이런 것 같은데 술, 담배 안 하면 술 회식 있을 때만 적당히 먹는 정도. 인스타 등 SNS에 나와서 따로 같이 놀려 사치 않고
띠용. 일단 인기 많은 남자들은 여자들이 많죠. 남자들이랑 가끔 같이 옹주에 사귀었어. 이런 게 뭐 있어? 이런 게 어딨어? 이러면은 근데 사회에 성공할 수 있어? 클럽에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배 안 나오고 통통하거나 너무 말하지 않고 보통 체중이 키 175 이상 업무 시간에 무선 이어폰 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것도 힘들겠는데 무선 이어폰? 무선 이어폰은 요즘 사장님 임원들도 다 하는 건데. 아, 공무원이시구나. 이런 분들은 참고로 있긴 한데 인기가 없어요. 이런 거 누가 일단 내가 남자인데도 이런 남자 분들이랑 어울리고 싶지도 않은데 내 여자였다도 이게 인기 없는 사람 전혀 아니야. 근데 공무원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상이어도 이런 분들 요즘 인기 없죠. 많아요, 많아. 근데 이제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이건 뭐야? 장난 같은. 결국에 배 안 나온 그냥 일반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많죠. 근데 이제 눈에 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겠죠. 결혼 준비 중 여자친구 과거 바람 사실 알게 됨. 지금 연락 안 하는 거 확실. 카톡 인스타 몰래 봐서 확인함. 3일 어렵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또 드리는 조언은 어쩔 수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도 같이 자기도 여러 명을 이제 만나봐라. 이게 바람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긴 하죠. 왜냐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마련이죠. 충격.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었나. 근데 어쩔 수 없죠. 이미 벌어진 일. 그냥 정신승리가 이때는 답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할 바에 그래도 결혼해야겠다. 정신승리. 내가 그래도 이겼다. 바람핀 상대보다 이겼다. 정신승리가 정답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정신승리한다고 비웃겠지만 효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승리다. 정답은 정신승리.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만약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정신승리 하세요. 그냥 경찰관 시합 합격하는 거 엄청 어렵네. 좋은 대학 나온 애들 다 떨어지는구나. 여기서 또 물음표가 살짝 찍히긴 하는데 대기업 다니는 애들도 아니 이런 분이 어딨어. 아니 근데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이 있고 경찰 시험인데 생각보다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게 있어요. 경찰 시험 준비하시는 풀에 비해서 붙는 게 어려운 게 많은데 근데 경찰 아예 그냥 일반 사람 있잖아요. 연세대 철학과를 할게요. 붙으면 생각보다 3개월 만에 막 붙어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수능이기 때문에. 경찰 시험 같은 것들이 솔직히 베이스 지식만 있으면 3개월에 붙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요즘 한때 약간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3개월 한 6개월 만에 붙는데 근데 물론 또 지금은 좀 다르기도 할 텐데 지금도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막상 빨리 붙는 사람들은 경찰에 다 관심이 없죠. 경찰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풀에 비해서 진짜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운데 막상 또 시험 자체로는 그렇게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진짜 어려운 시험이 맞죠. 갑자기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어떤 변덕이 들어왔는지 연착륙이 어려운 이유를 갑자기 쓰네요. 연준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연한 건 사실인데 연착륙은 성공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이라는 게 뭐냐면 고통 없이 그러니까 고금리 없이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되긴 했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너무 또 약간 글룸 앤 드룸 약간 폭락론자로 다가가는 건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더 웃긴 건 월스트리트저널이 자기 기사수를 토대로 했는데 연착륙을 언급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수 그러니까 연착륙이 실패했다는 거겠죠. 연착륙 언급할 때마다 위기가 왔는데 여기 버블닷컴 꺼졌을 때고 리세션 물론 이제 연착륙을 하는 게 좋은데 연준은 너무 긴축을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고금리는 끝까지 비난하긴 하네요. 또한 인플레이션 억제에 경기 침체를 피하려면 결국 금리를 성장을 촉진하거나 둔화시키지 않는 소위 중립 수준에 가깝게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중립 수준보다 조금 높다는 거죠. 파악하기 어렵고 솔직히 그리고 물가라는 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너무 많이 줘요. 특히 먹을 거 가지고 하면 좀 진짜 치사하죠. 먹을 거 가지고 했을 때 대부분 그리고 많은 사회적 불안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를 조정하는 거 좋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예고한 바와 같이 먹을 금리, 먹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하는 건 좀 치사하긴 하죠. 인플레이션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경험 없는 20후 여자,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가치관임, 요즘 시대에 나같이 살아온 남자를 만날 거란 기대에 죄 없음. 외모나 능력 전혀 하지 없음. 뭐 이해합니다. 소개팅, 세자 찍긴 하지만 로크로에 보면 나쁘지 않게 보는 중. 6, 7개월 준다 게 진짜. 부모님을 통해서 선이 많이 들어오는데 뭔가 딱 맞는 인연이 안 나타나네. 그냥 내가 더 좋은 사람들 언젠가 만나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중. 그냥 푸념. 뭐 전혀 나쁜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요게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분이야말로 조금 뭐라 그러죠? 요게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 자식이 스스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있고 없고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사실. 물론 신경 많이 쓰겠지만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엄청 신경 쓰는 세상은 아니니까 자기 자신의 평소 생활을 그냥 되돌아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 보나마나 댓글들은 다들 뭐 자기만의 가치관을 강요한 댓글이겠죠.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거는 뭐가 하느냐, 어떤 거를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지내냐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중요하니까 뭐 전혀 저런 문제 때문에 문제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너무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나만 블라인드 이질감 느껴. 신세계 분이신데 또 신세계 블라인드 보면 남자 키 173, 174는 남자가 아니냐고 여자 나이 33이면 뭐라 하고 나는 현실 살면서 키 170대 초반 소개팅 중 맞죠? 연애 결혼 잘하고 컴플렉스 전혀 없어 보이고 여자도 나이에 상관없이 연애 결혼 잘만 행복한데 여기는 월등한 스펙이면서 외롭다 솔로다는 거 너무 이지감 느낌. 단순히 눈 높아서 그렇다고 하기엔 잘 만나던데 연예인급 이상만 찾는 곳인가. 근데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니까요. 자신의 꿈꿔왔던 이상형을 찾아 나서고자 하는 마음이 뭐 아주 모이다 보니까 블라인드가 되는 거겠죠. 실제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죠. 실제로는 되게 또 잘 만나고 그리고 속마음도 그렇게 또 모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긍정적으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하고 모질 필요가 없다. 이분 말이 맞다고 봐요. 이질감.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파악할 때가 됐죠. 남자친구 8년이라고 고작 5천 모았대. 근데 뭐 어디 모았던 거 중요하죠. 어디 뭐 집 같은 거 사거나 그런 것도 중요한데 남친 8년째 일하고 있고 월급은 근로소 평균이야. 뭐 이런 데 대부분이죠. 자취한 지 7년 됐고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어. 뭐 좋죠. 이번에 결혼 때문에 재산 오픈했는데 전세 자금 들어가 있는 돈 5천. 아니 전세 자금 5천. 이건 좀 너무한데. 아니 다 빼고 아니 다 빼고 5천이 현금 5천이 아니라 다 합해서 5천? 할 8만 원은 제대로 그랜드 이렇게 있더라고. 누룡무라서 병원비. 근데 착하신 분 같은 게 동물을 사랑하네요. 유롱모 자동차 대출, 전세 대출 3천만 원 받을 거래. 돈을 잘 모으기 좋아해서. 근데 솔직히 근데 남자들이 솔직히 돈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솔직히 좋은 남자가 맞습니다. 왜냐면 또 부모님한테 돈 줬겠죠. 8년째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평균이면 이 정도가 맞죠. 좀 많이 쓴 것 같긴 한데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내일 처음이니까 뭔가 만기해서 3천 원 받을 거면 괜찮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동물을 아끼는 마음 좋은 남자다 이렇게 제가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버니 샌더스 아직도 이 할아버지 기억나시나요? 저번 대선 때 주사일 근무를 요구하는 UAW의 요구를 지지하고 미국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하는데 주말 이틀만으로 회사 밖에 삶이 있다고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게 베스트 댓글이긴 해요. 근데 보시면 조금 애매하긴 한 게 주사일 근무가 좋긴 해요. 근데 뭐 하루 정도 뭐 원격 근무? 미국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있고
일요일에 파업 중인 자동차 노동자들의 요구인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럼 25%또 상승한 임금 상승 효과가 있죠. CNN에서 미국 기대 수명 감소의 원인으로 장시간 근무를 꼽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 받는데 버니 샌더스 사람들이 직장에서 근로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에 주 4일 근무가 생각보다 이번에 전면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4년간 40% 임금 인상이었다가 일단 21% 인상안을 노조 측에서 거절하면서 주 4일을 꼭 하겠다는 그걸 관철시키려나 봐요. 주 4일 뭐 나쁜 의도는 아니고 한국에서 주 4일 이미 도입된 데도 있긴 한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건 정말 알 수 없고 버니 샌더스 특히 AI 등장으로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우리를 더 생산적인 사회로 만들려면 그 혜택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아이들과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문화 활동을 하고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닌데 버니 샌더스 분이 근데 실제로 그 실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주 4일은 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해요. 소개팅 밸런스 한번 봐줘. 여자 33, 중소기업 사무직, 연봉 3,500 언저리인 듯. 외모 훈예. 근데 이게 외모 훈예에서 약간 좀 걸리긴 하네요. 훈예. 그러니까 예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훈훈하면 훈훈하다는 거고 훈예가 뭐죠? 그러니까 훈훈하게 예쁘다는 건 같은데 그냥 예쁜 몸통 낮음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여기서 약간 정직해져야 돼. 다른 게 문제가 다 이게 제일 문제야. 남자 37 네쿠카랍의 개발자 연봉 억대 이상 능력 있음 100 흑수저 외모평 뭐 이것까지는 문제 아닌데 이것까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개발자처럼 생긴 외모 평범한데 개발자처럼 생겼다고? 밸런스가 제 결론 보진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진짜 외모가 연예인급 아니 그냥 예쁘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여자가 더 유리한 시장이긴 해요. 여자가 더 유리해요. 왜냐면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착각하시는 게 억대 연봉이 빛을 발하려면 30대 초반, 31, 32대 찍어야 억대 연봉이지 나이 30 죄송합니다만 30살 먹고 역대 연봉 찍어왔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랑 왜냐면 어지간히 비슷해져요. 37이면 40대 돼서 대부분 억대 연봉 찍을 사람들은 다 찍으러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 분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31에 억대 연봉을 빨리 찍는다 이 개념을 가져가시는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연봉을 포기하고 자기가 30일 때 가치 있는 일 해가지고 나중에 40대 돼서 연봉 억대 연봉을 찍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던가 해야지.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질수록 연봉의 의미가 퇴색돼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나이 많아서 연봉 내서 이렇게 정말 아니고 여자는 근데 진짜 예쁘다고 하면 예뻐야 돼요. 근데 예쁘다는 게 이제 우리가 그냥 연예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쁘다는 거 있잖아. 딱 봐도 느낌이 예쁘다 이 정도까지 돼야 돼 라는 거죠. 시집 잘 간 친구를 보며 부러움. 예쁜 고딩 친구 부자 시댁 전문직 잘생긴 남친 만나 결혼. 일단 여기서부터가 문제네요. 예쁜 어쩔 수 없어. 아니 이거는 부러울 게 없는데 이미 끝났는데 물론 이제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옹졸하지만 공부는 내가 훨씬 잘했고 근데 공부가 이제 사실 공부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직장도 좋고 연봉도 2배 연봉 2배 장난해? 연봉 중요하긴 한데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못난 마음에 스스로가 싫었지만 앞으로의 삶이 평탄해 보이는 그녀보다 행복하게. 근데 마지막 말이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꾸미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직장도 좋으면 좋죠. 더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잘생긴 남친. 근데 이렇게 부러움을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승화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요. 그래도 뭐 친구 사이에 경쟁심을 너무 하지 말고 이런 거를 해서 원래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모일수록 또 잘 나가는 사람 만나게 되거든요. 시집 잘 간 친구 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제가 기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질투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연봉 5천에서 7천으로 오퍼하는데 조건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주거지로 옮겨야 돼. 이직한다 안 한다. 인천 송도 같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5천에서 7천이 솔직히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냉정한 말이지만 5천에서 7천 솔직히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댓글은 사실 반반 정도 댓글은 인천을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송도면은 갈 것 같은데 서울에서 인천 주거지. 주거지로 옮겨야 된다 하잖아요. 여기서 힌트가 근무지가 아니라 주거지로 옮겨야 된다는 게 좀 약간 이상한데 물론 이제 출퇴근이 더 쉬운 게 있지만요. 왜냐면 여의도에서 솔직히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인천을 갈 수 있긴 한데 좀 멀긴 하지만 7.5%제 생각에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서울에서 주거지 옮기기 좀 큰일이에요. 주거지 옮기는 거 근무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송도면은 갈 것 같고 아니면은 무조건 서울에 있을 것 같다. 이게 제 솔직한 의견이네요. 생보다 월급쟁이 vs 공인중개사 개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공인중개사 개업하는 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물론 개업이라는 게 이제 물려받는 거 이런 건 솔직히 답변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댓글 보니까 물려받는 거 물려받을 거면은 월급쟁이한테 돈 받고 살죠. 물론 월급쟁이 하고 싶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면 개업하는 게 괜찮긴 해요.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좀 희한한데 왜냐면 뭐 짜잘짜잘한 게 많아요. 굳이 뭐 그 중개업 말고도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젊으신 공인중개사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 저 같으면 공인중개사를 할 것 같아요. 이분의 고민은 회사 생활 계속하고 싶지 않아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업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뭐가 나을까? 그리고 기업중개사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 근데 8, 9천 정도 성과급 터져 1억 넘으면 좀 아쉽긴 한데 이노베이션 정유회사라서 아마 좀 오지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 기업이 좋아요 사실.